안녕하세요. 저는 부모가 둘씩이나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저 가난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고부 갈등으로 고생 중 하며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제게 아주 특별한 일이 찾아왔어요. 역시나 인생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특출난 게 없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느꼈죠. 저 진짜 지금 드라마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기한 일을 사연으로 소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연 채널을 자주 듣는 청취자거든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딸입니다. 제 부모님 중에는 아빠가 난치병이 있는데 아빠 증상이 나이 들수록 증세가 심해진다는 것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갔고 그 때문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그때마다 착한 엄마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 하나 덜어도 좋으니까 아빠를 간병하는 데에 엄청난 신경을 기울일 뿐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하루빨리 돈을 벌어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이 식당에서 잡일하러 다니는 엄마를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말리셨지만 저는 절대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원래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이라서 공부에 기회가 없었고 어린 나이부터 노동에 빠져 사느라 성적이 부진했대요. 그랬던 부모님과 달리 저는 노동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좋게 나와서 부모님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건 미안한가 봐요. 아빠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했고 경제를 도맡고 있는 저랑 엄마한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랑 저는 아빠가 건강한 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라고 아빠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부모님의 공부놀이를 안 닮은 것 외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가진 난치병인데요. 아빠의 난치병은 유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언제 어떻게 발병할지 몰라서 제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참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나이만 잘 넘기면 유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컸습니다. 부모님이 늘 말했지만 제게 난치병이 발병되지 않은 건 하늘에서 준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많은 행운을 타고난 채 자란 저는 알바를 하면서도 공부를 곧잘 했는데 대학을 가는 건 우리 집 형편의 사치라고 여겼고 19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랑 아빠는 제게 원하는 꿈을 못 펼치게 한 것 같다고 또 미안해했어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저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위하며 나름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보기 좋은 가족 사이에도 불행이 닥쳐왔는데요. 그 불행을 끌고 온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모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부터 부모님께 상처를 겪게 했거든요. 제 인생 중 가장 큰 실수였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일이에요. 남편은 입사 동기로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동기인데다가 부서까지 같아서 남편이랑 저랑 친구처럼 서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제겐 남편이 첫 남자였는데 그땐 남자가 자상하고 성실하고 나쁘지 않으면 결혼할 만한 상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고백을 했을 때 저도 싫지 않아서 받아주었고 남편이 청혼을 했을 땐 나와 이 남자가 공유한 것이 많으니 당연히 결혼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저희가 5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 길게 사귀면 당연히 결혼할 사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을 시작으로 연애를 이어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집안 형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상견례 때도 크게 부딪히거나 기싸움을 할 만한 건더기는 없었어요. 양가 어른들도 비슷한 수준의 혼수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빠의 건강 상태였어요. 아빠가 난치병이 있다 보니까 보조기구를 차고 상견례를 참석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시댁에서 불쾌감 없이 오히려 우리 아빠를 대단하게 보고 응원해줬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시모가 아빠 상태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굳이 아빠 건강까지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시모가 상견례 때 우리 아빠가 난치병인 걸 알고는 남편에게 저 몰래 결혼을 반대했었대요. 저는 신혼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고집이 워낙 확고했기에 시모가 더는 입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저희 결혼을 축하해서 허락했다기보단 간섭할 수 없어서 허락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 양가 집안 형편이 그리 차이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혼수를 적게 해준 건 양쪽 다 마찬가지였는데 시모가 우리 집 가게 사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분가를 하겠다고 결정하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같은 기수라길래 똑 부러지는 줄 알았더니 영 헛똑똑이네. 뭐 잘났다고 분가를 한대? 왜 멀쩡한 시댁을 놔두고 돈 나가는 짓을 하니? 내가 뭐 며느리 하나 잡아먹을까봐 그래? 아유, 아서라. 시모가 워낙 분가하는 것에 강력하게 참견하고 반대를 해서 결국 남편과 상의해 당분간은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는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 일이라고 뭘 의논까지 하냐며 뻔뻔하게 콧방귀를 뀌더군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제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꾸 제가 살림을 실수하기만 하면 우리 아빠 난치병 얘기를 해대더라고요. 너희 아빠 병원비 아직도 나가고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어디에 낳고 살 수는 있겠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손해인 결혼 많네. 우리는 앞으로 돈을 모을 일만 있지 너희 집은 계속 나갈 일만 태산이라는 거 아니냐. 우리 돈 없다. 혹시나 도와달라거나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 친정에 줄 돈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 친정 일은 제 선에서 충분히 해결되는 거고 이 집에 손 벌 일이 없으니까 아빠 얘기는 조심해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하는 말이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은 아니길 바란다. 요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아가씨들 많던데 넌 그런 쪽 아닌 거지? 근데 바깥 싸돈 병은 진짜 나을 방법이 없다니?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 아니고? 어머님, 말 조심해달라니까요? 어머님이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 돈 없어서 수술할 때까지 방치했던 거랑은 달라요. 저희 아빠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요. 어머님이 돈 없어서 대처 못했다고 다른 집까지 그럴 거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머, 뭐야?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 지금 우리 집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래봤자 사돈네 집이랑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있어도 우리가 훨씬 넉넉하지. 바깥 사돈이 완치 안 되는 거면 평생 부자 될 확률은 없다는 거 아니냐? 시모는 이렇게 퍽하면 저희 아빠를 걸고 넘어졌어요. 제가 시모한테 솔직하게 대들어도 시모의 만행은 갈수록 예의 없어지기만 할 뿐 기가 죽거나 삐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토라져서 저한테 말을 안 걸었다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친정을 욕보이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자상했고 저보다 더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 남편이랑 얘기를 할 때면 뭔가 해결책을 얻었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입장에선 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당신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치매 환자라서 똥을 좀 못 가리는데 그런 곳에 딸이 시집 간다고 하면 처가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렇게 따지면 나 이미 손해보고 있어. 나라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불편하게 살고 싶겠어?
당신이야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은 처가살이 안 하려고 하면서 왜 나만 시집살이 당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 다른 시어머니 같았으면 끝까지 이 결혼 반대했을걸? 그나마 엄마가 남 생각하는 마음이 지긋하니까 당신 집안이라도 받아준 거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순간 이게 무슨 심보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라서 시모 편을 드는 건 알겠는데 이건 시모 편인 걸 떠나서 우리 집안까지 모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모 같았으면 이 결혼을 반대했다라. 그럼 이 결혼이 어떤 건데요? 그럼 남편도 은연중에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다 시집살이란 거 몰라?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게 직장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괜히 가만히 있기 불편하니까 우리 엄마 도운 거면서 누굴 탓하는 거야?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아무도 너한테 집안일 억지로 안 시키니까 사서 욕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어. 아, 그래. 당신도 안 하는 처가살이 나라고 시집살이 할 필요는 없지. 당신 말대로 가만히 있기 불편해서 움직인 건데 안 해도 된다니까 고맙네. 앞으로 내 몸 내가 알아서 간수할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순간 기분이 확 상해서 저는 남편이랑 말 섞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랑은 점차 달라지고 있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서운해서 그 모습을 안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남편이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일관했고 시모가 하는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밥도 제 것만 차려 먹었고 빨래도 제 몫만 했어요. 당연히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뭘로 트집을 잡을까 고민하는 시모가 고나리질할 거라 생각했죠. 그럼 저는 그냥 남편이랑 합의한 거라고 따질 거면 남편한테 따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진짜 남편한테 따졌나 보더라고요. 그날 제가 저녁 안 차리고 누워서 스트레칭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는 제게 버럭 성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반항하냐? 오늘 하루 종일 엄마 말 개무시했다면서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내가 뭘 당신이 시집살이 당하지 말래서 피해 있었을 뿐인데 어머님이 종일 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더라고. 귀에서 피날 뻔했잖아. 그만큼 무시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어머님도 참 독해? 당신이 경고 좀 해줘. 장난하냐? 사춘기야? 네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거면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너 때문에 엄마 혈압 올라가게 생긴 거 몰라? 엄마 지금 방에 들어누웠다고. 어머님 방에 자주 들어누워 계셔. 그렇게 입만 동동 떠있다니까? 그리고 혈압은 네 엄마만 오르니? 기본적인 예의는 나만 지켜야 돼? 어머님도 우리 집 모욕하면서 나에 대한 예의 안 지키던데 왜 나만 잘해야 돼? 납득이 너무 안 되니까 설명 좀 해줄래? 그 순간 남편이 침대 위에 있는 저를 잡아 끌어서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친정을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친정 가자. 가서 네가 이 집에서 한 짓 내가 똑같이 해줄 테니까 지금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짓 하고 있는지 제대로 느껴봐. 너 같은 세대가리는 눈으로 보여줘야 이해하지. 남편한테 끌려가면서 제가 소리 지르고 남편 소나기를 벗어나려 했지만 역시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통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째려보고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 시부가 남편을 말리려고 하자 시모가 시부에게 소리치며 아들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은 불구경처럼 재밌다더니 시모 얼굴이 아주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제로 친정을 향하게 되었어요. 연락도 없이 도착한 우리 때문에 친정 부모는 당연히 놀라서 저를 맞았는데요. 늦은 밤에 들이닥쳤다 보니까 그저 두 분 다 어안이 벙벙한 채 서 계셨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에게 고개만 움직여 까딱 인사만 하고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주방에 가서 물을 쳐먹었어요. 엄마가 놀라서 제게 몰래 상황 설명을 요구했는데 거기다 대고 부부싸움하다가 온 거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아무 일 아니라고만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랑 남편의 모습은 당연히 무슨 일이 있는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사위에게 직접 묻기 위해 워크라는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직접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빠를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붙잡혀서 계속 이유를 추궁당하는 바람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보조기구가 없으면 스스로 걷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남편 곁으로 괜히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때문에 저는 우리 부부 일 때문에 아빠가 괜한 고생을 할까 싶어서 엄마를 놓고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만하고 나오라고 힘을 주어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순간 남편이 저를 뿌리치려다가 컵을 놓치고 말았죠. 컵이 날아가 아빠 앞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날아온 컵과 가장 가까이 있던 아빠에게 큰 피해가 생겼고 제법 부피가 큰 유리 조각이 아빠 얼굴로 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빠르게 고개를 돌려서 다행히 귀만 스치며 조각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그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더군요. 아빠 귀에서 피가 철철 나자 엄마가 놀라서 급히 휴지로 지혈을 했습니다. 아빠가 다치자 저도 그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고성을 내질렀어요.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아무리 성질났어도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성났으면 나한테 난리를 부려. 왜 엄한 곳에 화풀이야? 왜 우리 아빠를 다치게 하고 난리냐고. 남편도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자 당황했는지 제가 때려도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자식은 진짜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장인어른에게 1번 방구의 사과도 없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자기 고집을 꺾고 장인어른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제게 자존심 안 깎이는 게 더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아빠한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왜 굳이 불편한 몸으로 와서는 매를 보세요. 제 표정 보면 모르시겠어요? 지금 제가 인사 나누고 웃을 상황으로 보여요. 솔직히 이건 장인어른 딸이 한 짓이에요. 얘가 잡아당기지만 않았어도 컵이 날아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왜 하필 그쪽에 서 계셔선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이런 자식한테는 말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부터 차오르는 열이 결국 제 머리 뚜껑을 터뜨려버렸고 저는 식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따서 남편한테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곤 플라스틱 병으로 남편을 정신 못 차리게 두들겨 팼어요. 엄마가 뒤늦게 말렸지만 이미 정신이 반 돌아버렸던 저는 눈앞에 남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 눈에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두들겨 패다가 그 녀석 귀를 잡아 끌고 현관까지 가서는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엄마 아빠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안 그래도 거지 같은 너네 집안 완전히 몰살시킬 거거든? 우리 아빠가 흘린 피만큼 네 엄마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가서 네 엄마한테 몸간수 잘하고 있으라 해. 아, 신발은 이미 밖에 내놨으니까 신고 가든지 말든지. 각오해. 지금 짱돌 들게 생겼으니까. 대문을 두드리고 난리난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바로 남편 신발을 들어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렇게 제가 며칠간 친정에서 쉬면서 부모님께 제 처지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 뜻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아마 친정 부모님이 남편의 성과를 보고 좀 놀란 듯 했죠. 저더러 그런 놈 있는 집에 혼자 살게 못 내버려 둔다고 하루빨리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더 쉬운 결심을 한 저는 겁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댁에 올라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제 앞으로 짐가방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시모 혼자 있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기세등등한 채로 말을 하더군요. 뭐 잘난 부모라고 살짝 긁힌 걸로 유난을 떨었다니? 그걸로 감히 내 아들을 맨발로 쫓아내? 내 아들이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상문 대접 받을 앤 줄 알아? 병든 집안 받아줬으면 넙죽 엎드려서 절이나 할 것이지. 건방지게 말이야. 아들이 너랑 못 살겠다더라. 나도 잘됐다 싶었어. 병이라도 옮을까봐 얼마나 쫄았는지 아니? 말하는 꼬락서니가 더는 어른 취급해드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 가방을 들고 우리 아빠가 귀를 다쳤던 것처럼 시모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한테 통보도 했었잖아요. 저는 바로 시모 앞에 다가가서 다 늘어진 눈을 부릅뜨고 있는 시모 얼굴로 무거운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정확히 시모 귀싸대기를 후려친 거죠. 맞았다는 게 티는 안 났지만 시모가 무게에 밀려 나자빠지고 말았지 뭡니까? 허리 디스크가 도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펄썩 엎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어디 감히 어른을 가방으로 패? 이제 막 나가기로 작정했니? 그래, 가난뱅이 집에서 못 배우고 자랐으니까 이런 천박한 짓을 하는 거겠지. 어떻게 갈수록 더 정신 나가는 거야? 네, 잘 보셨네요. 저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간 여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우리 아빠는 피 봤는데 고작 이걸로 아파 뒤지겠는 얼굴 하면 안 되죠. 제가 가난뱅이 집에서 못 배우고 자랐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그런 소리 못해요. 남편이 저랑 똑같은 처지잖아요. 지금 아들 욕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해? 우리 아들은 너랑 다르거든? 남자애라서 승진도 너보다 빨리 할 거고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입사했을 거다. 집에서 병든 부모 뒤치다꺼리 한다고 시간 뺏긴 애랑 우리 아들을 동급 취급하면 안 되지. 어머님이야말로 병든 닭이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요실금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말 못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얼마나 지린내가 나는지 아세요? 그거야말로 진짜 더러운 병 아닌가요? 같이 지내는 아버님 불쌍해서 어쩌나? 시모는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더 이상 반박 없이 저한테 쌍욕만 해댔습니다. 별 소득 없는 욕이라서 저는 시모 감정을 깡그리 무시했고 두말하기 싫어서 바로 합의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앞으로 있는 빚이 남편 앞으로 있는 빚보다 더 많은데 이것도 이혼할 때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빠 병원비 가지고 사람 피마르게 하더니 그 병원비 좀 같이 갚아보자고 할 심산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서 그런지 시모가 합의는 무슨 합의냐고 소송할 거라 하더라고요. 저라고 소송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나 봐요. 뻔뻔한 시모에게 저도 우리 아빠 다치게 한 사위를 걸고 소송할 거라고 바로 말했죠. 아빠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 사진과 정황을 시모 앞에 들이밀어주니까 아무래도 눈에 띄게 다친 우리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았는지 시모가 별 반박 못하고 저를 째려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당장 출퇴근할 집이 없어서 좀 난감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최소 한 달 전에는 사직 의사를 미리 밝혀야 되는 게 근로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찜질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직 이혼 얘기가 길어져서 밀어주는 중이라고만 했고 절대 찜질방에서 집도 없이 처량하게 있다고는 말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황당한 건 남편이 일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 제 이혼 의사를 시모한테서 전해 들었을 텐데 회사에서도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 취급했어요. 아, 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는 말 정도는 해줬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보듯 무시해버렸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그랬듯 퇴근하고 찜질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지금 바로 친정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친정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은 할 줄 알지만 남편이랑 같이 출근했기에 굳이 차는 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외버스 시간을 맞추기도 애매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한테 내일 내려가야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무슨 일인지 말은 안 해주고 그저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와달라는 부탁만 했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무조건 제 사정에 다 맞춰주는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이처럼 제게 직접적으로 고집을 부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딘가 평소와 다른 엄마 태도 때문에 저는 엄마 사정이 조금 급하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택시 타고 지금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3시간을 달려서 친정에 도착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던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웬일로 친정집에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거실에는 모르는 손님까지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서 일단 그분들께 인사만 하고 부모님 눈치를 보며 다가갔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분들이 일어나서 제 손을 잡고 느닷없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닮았네요. 우리 그이랑 닮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설마 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제 아이일 줄이야.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소리내어 오열하던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는 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들 울기만 하는데 저로서는 당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역시나 제가 진짜 놀라야 했던 건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빠가 설명을 해주길 저를 보고 눈을 못 떼는 이 아줌마 아저씨가 제 생모 생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가 바뀌었대요. 제가 태어나고 산부인과 측 실수로 병원 기록이 바뀌는 바람에 자식이 바뀌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생모 생부가 먼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모 생부가 키우던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급하게 수술을 시도하려고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거기서 자식의 혈액형이 자기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네요. 그때부터 친자식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대요. 그렇게 어렵사리 저희 집을 찾아냈고 저를 부르기 전 이미 제 부모님을 먼저 만났었답니다. 저를 부른 건 제가 그들의 친자식이 확실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생모랑 생부가 친자식인 줄 알고 키운 딸이 우리 아빠랑 똑같은 난치병이었다는 거예요. 유전력이 센 그 난치병이 제게 유전되지 않았던 건 제가 친정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이 사실을 들은 것 같았는데도 충격이 크셨는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저 또한 단 몇 시간 만에 받아들이기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제가 없는 동안 제 물건으로 생부모가 친자 검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고 친자 확률 99%라는 수치를 보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난치병이라던 생부모 자식은 결국 살리지 못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딸을 잃은 시점에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바람에 생부모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해요. 모든 게 충격이었지만 과학적 증거가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부모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좋았고 낳아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을 만큼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분들만이 제게 부모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느껴졌는지 생부모도 저를 키워준 부모님 곁에서 떼어놓을 생각으로 온 건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수십 년을 부모 자식하면서 살았는데 생판 모르는 품에서 어떻게 이전 부모와 같은 감정을 느끼겠냐고 제 기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생부모도 이미 죽은 자식을 평생 가슴속에 품을 친자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생부모 배려 때문에 저는 한결 긴장을 놓을 수 있었는데 그 뒤로 생부모가 제게 진짜 원하던 목적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게 길러준 부모가 뻔히 있는데 느닷없이 양부모 자격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자식을 알게 된 이상 마냥 모르는 사람으론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얼굴을 매일 보여주지 않아도 좋으니 남은 생만큼은 제게 생부모 노릇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게도 양부모란 존재를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사실 당시 제 상황이 이혼 문제로 너무 복잡했던 터라 여러모로 어느 한쪽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양부모가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으나 사실 저한테는 이혼이 더 급한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제 허락을 기다리는 생부모와 저희 부모님에게 할 수 없이 제 사정을 밝히고 말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건 몰랐던지라 크게 걱정을 하셨고, 제 사정을 아예 처음 들은 생부모는 제가 살고 있는 꼴을 알고서는 시댁이란 집안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는 생부모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래도 왜인지 모르게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든든한 건 있었습니다. 저는 생부모에게 지금은 당장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친자 문제에 관해 얘기해 볼 여력이 없지만 나도 생부모를 부정할 생각 없고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친자식 노릇도 해보려고 노력하겠다 그리 약속을 해드렸어요. 그러니 생부모가 그것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차차 알게 된 사실인데 양부모가 굉장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당장 시댁 사람들 신상을 대라고 하길래 일단 알려드렸더니 저더러 뒷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대요. 그리고 합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하는 게 그들에게 빚을 떠넘겨줄 수 있어 제 입장에선 유리한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생부모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빚보다 위자료를 더 크게 뽑아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렇게 그날로 서로 작별을 했고 양부모가 서울로 올라가는 김에 차를 얻어 탄 저는 당분간 양부모 집에서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부모님 친자식이라는 딸의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사진을 들여다보니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이 묘하게 섞여있는 게 보였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꼭 내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느낌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생부모 집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생부모가 사소한 것까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의 은혜를 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죄송했죠. 부모님이 혹시나 저를 잃을까봐 불안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생부모만 믿고 며칠을 평탄하게 시간만 보냈더니 드디어 생부모한테서 시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소식까지 알려주셨는데 진짜 쪽팔리게 남편이 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고작 그런 남자 만난 걸 생부모한테 들키니 좀 창피했습니다. 생부모는 남편의 불륜을 까발려서 남편을 징계 처분 받게 했다고 했고 저더러 상간녀 소송까지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잃는 덕에 보너스로 시댁까지 공격할 수 있었는데 남편 믿고 돈 안 벌고 있던 시부모가 이것만으로도 이미 크게 직격탄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한순간에 백수가 돼버리니까 시모가 돈줄이 많이 급했나 봐요. 마지막 종잣돈 2천만 원으로 시부의 친구가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홀라당 다 날려버렸다지 뭡니까. 시부 친구는 시부랑 20년 지기 동네 친구라서 믿을만 했다는데 돈을 다 잃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그야말로 충격인데요. 그 동네 친구가 사실은 빚만 9억 넘게 가진 도박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나마 착했던 시부가 절망해서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는 상태라 했고 시부는 카드 결제일을 넘기는 바람에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상간녀랑 불륜을 들키는 바람에 티격태격하다가 갈라선 상태고요. 그야말로 시댁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시댁 몰살시킬 거라 소리 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로 실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알아서 진흙탕에 빠지더라고요. 궁핍해진 시댁 사정에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시모가 갑자기 제게 전화와 문자를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문자를 얼추 훑어보니까 대충 저를 잡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려준 적 없는 제 생부모 사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부모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생부모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게 함부로 한 시댁을 법의 손에만 맡기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생겼나 얼굴이나 보려고 시댁을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가서 시부모에게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었고 자기들이 제 생부모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그걸 알고 특히 시모가 눈이 획 돌아갔나 봐요. 그렇게 이혼시키려던 며느리한테 갑자기 돈 많은 부모님이 떡하니 생기니까 욕심이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대화로 풀어보자고 자기가 실수한 게 있다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생부모님이 다시 시댁을 찾아갔더니 완전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대요. 생부모님은 거기다 대고 시모에게 잃어버린 우리 딸 늦게 찾은 만큼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랑 연 맺고 있는 거 못 본다면서 당장 이혼시키려 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 생부모 존재에 당황한 시부모는 처음엔 제가 개수작 부리는 줄만 알다가 생부모가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고 나서야 꼬리를 내렸다 하네요. 이혼이라뇨? 우리 며느리가 어떤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 대화로 풀렸는데요.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홧김에 이혼 소리가 오갔던 거지 진짜로 이혼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제 말 이해 못하신 거예요? 제 딸이 이런 비렁뱅이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거 못 본다고요. 제 딸 잡고 싶으면 8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던가요. 파출부처럼 고개 쳐박고 빌빌거리시던가요. 어디서 격떨어지게 없는 것들이 제 딸을 쥐잡듯이 잡아요. 처음엔 꼬리를 팍 내리던 시모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갑자기 어깨를 펴면서 돈 2천만 원 주면 깔끔하게 이혼시켜주겠다고 당당하게 그런 제안을 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제 생부모가 이혼시키겠다는 게 허락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렸나 봐요. 생부모는 시부모와 동급으로 보이기 싫어서 목청을 높이지 않았고 덤덤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허락 구하는 거 아니고 통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부모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주었다고 했습니다. 합의 아니고 저희가 소송하겠다고 예고하러 온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미 초상집 같은데 위자료까지 털리시면 완전 개털되겠네요. 남의 집안 무너뜨리는 거 취미였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내 자식 눈에 눈물 나면 상대방 눈에는 피눈물을 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줍잖게 자존심 세우려던 시모가 제대로 상황 파악을 했는지 냅다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그 독한 사람 눈에서 눈물까지 났다네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자기들도 여왕처럼 떠받들었을 거라고 살려달라 했답니다. 가난하면 개무시해도 되고 있는 집 자식이면 상전 대우해준다는 시모의 마인드가 기분 나빴던 생모는 끝까지 고상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제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해왔는지가 눈에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모가 목에 걸고 있는 스카프를 확인하곤 가방에 달린 브로치를 빼서 시모의 스카프를 난도질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깜짝 놀라서 스카프를 뺏으며 하나밖에 없는 명품 물건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네요. 명품도 명품 나름이죠. 주인이 싸구려인데 명품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명품 거리기 전에 본인 성품부터나 갈고 닦으세요. 당신처럼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인간들이 제일 불쌍해. 하수구에서나 사는 날파리가 1급수 개구물을 탐내면 되나? 배보다 배꼽이 큰 짓은 내 목 조르는 짓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생부모는 그대로 그 거지 같은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생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저는 이혼소송 변호사를 구해서 후한 대접받으며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소송까지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연락이 없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돼서야 전화가 왔는데요. 이미 시부모한테 제 생부모 사정까지 다 들었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부모님이 왜 내가 알던 분이 아니야? 정말 그분들이 장인어른 장모님 맞아? 그럼 당신 여태 나한테 거짓말했어? 누구한테 여보래? 그래서
맞고수라도 하고 싶은 거야? 할 돈은 있니? 나도 몰랐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그렇더라고. 내 생부모님 맞으셔. 너네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는 형편과는 아주 반대라서 나 놓치기 아깝겠다. 싸구려 상간녀 만나느라 정작 보석을 놓치게 생겼으니 똥줄이 좀 타겠네? 너랑 네 엄마 돈 좋아하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 일단 만날까? 얼굴 보고 대화로 천천히 풀어보자.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솔직히 싸웠을 때 잠깐 눈이 돌아간 건 맞아. 근데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딴 여자한테 아무런 사심 없었다니까. 이제 너네 집 빌런뱅이 됐잖아. 나 더는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랑 상종하기 싫어. 나랑 싸우는 와중에도 바람 피우면서 딴짓하는 놈은 더 싫고, 당분간 죽지 않고 살려면 바람 피울 시간도 없을 거야. 돈이 있어도 너 같은 쫌생이 쳐다볼까 말깐데 돈까지 없으면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겠니? 네 주제를 좀 알렴? 앞으로 연락해봤자 나는 이제 네가 감히 쳐다보지 못할 급으로 더 커져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던진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자기 엄마랑 똑같이 주제 파악 못하는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려왔지만 이젠 말 섞을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수신 차단했어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생부모 도움으로 이사까지 가서 더는 시댁이랑 남편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생부모의 부탁으로 생부모 바로 윗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저는 현재 부모의 사랑 2배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온다면 상대 쪽에서 부담스러울지도 모를 가정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담을 감당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제게 짝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물 흐르듯 살아가려고요. 근데 아마 남자를 돌아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효도를 해야 할 분들이 훨씬 많아졌고, 새로 생긴 가족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도 벅찰 것 같거든요. 이상한 시댁을 만나는 바람에 저답지 않은 언행을 많이 보였는데 그걸 제 본성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해요. 사람이 살려면 제 안에 없었던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표출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다쳤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글을 쓰는 내내 제 모습이 낯설어서 한 번씩 손가락을 주춤거렸었네요. 아무튼 지나간 일은 그저 지나버린 일로 묻어두려고 가볍게 얘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 삶과 새 환경에 적응하려면 과거 일은 그만 잊어줘야겠어요. 그래도 나름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평생 못 벗어나도 상관없는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조금은 이질적인 부잣집 딸이 되어버렸잖아요. 살면서 이만큼의 반전은 쉽지 않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마냥 경계만 하지 않고 제 운명을 인정하려고 해요. 이 또한 저의 하나밖에 형제이니까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사연을 듣던 사람인지라 사연 하나하나에 청취자분들의 귀한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쪼록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번창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